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도사의 금강계단과 정규본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한국에 삼보사찰이 있는데요. 통도사는 불보사찰입니다. 다른 사찰에는 모두 불상이 있는데 통도사에는 여기 사리함에 부처님의 진신 사리가 있기 때문에 불상이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상이 없는 이렇게 대웅전 자장율사께서 이 통도사를 창건했는데요. 자장율사는 47세 636년인데 그때 선덕여왕의 명으로 10여 명의 승려와 함께 당나라로 갔는데 제가 여기에서 유화학이라고 하지 않고 사절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당시 이미 자장율사는 경률과 수행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경지에 이르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공부를 하러 간다기보다 당시에 융성에 있던 당나라의 화엄학과, 왜냐하면 나중에 화엄 종주가 됐죠. 일본이나 한국에서요.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의 불교 문명 문화 교류에 그런 임무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무렵에 석도하는요, 이제 중국 얘기입니다. 석도하는 행주자와의 수행자의 일상이 의례화될 수 있도록 모든 그 행동에 유를 부여했습니다. 이 석도한 스님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중국 스님들은 석이라는 성을 붙입니다. 그것이 또한 스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일 육시 새벽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밤 이렇게 6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라는 게 요즘 노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범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석도안의 제자 해원 스님은요, 창도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간 연창의 방법과 기회를 활용해서 설법의 효용성을 증대시켰는데, 오늘날 땅설법도 그 고전의 모습은 해원 스님에 의해서 이렇게 발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당나라 때는요, 그 역장에, 그러니까 경전 번역할 때요, 반드시 범패사가 있었습니다. 경전에는 한문에는 사성 성조가 있거든요. 그것이 잘 맞아야 경전을 읽을 때 율조가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정규 본패가 오늘날 중국의 조성예불과 본패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문하면 글자만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한문에는 각 글자마다 그 율조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제 사가 있고, 우리 가곡할 때 가, 이 사자는요 가사할 때 사이지만 사실은 송나라 때 유행했던 장당구 가사에 그 율조가 있어요. 장당구라는 건 한 행의 글자 자수가 들쭉날쭉긴데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곡은 대체로 기악과 함께 연주되고요. 요는 동요할 때 요자인데 그냥 풍설의 그런 율조라든지 뭐 이런 그 세속의 여러 간단한 노래풍을 얘기합니다. 그 경전에도 이런 율조가 있었는데요. 송경할 때 송이 있고요. 이때는 반드시 그 일정한 율조를 지켜서 경전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본패의 대표적인 가사체인데 그 정영시지요. 5원사구, 7원사구 이런 거요. 그 다음 이 창은요, 당나라 말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화엄경에 선지 중례 동자가 나는 자모를 이렇게 창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합니다. 이때 이제 창은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노래, 예술적인 노래 있지요. 그리고 독경을 읽는다는 건데 한국의 스님들이 주로 독경을 하시지요. 그러면 자장율사 활동 시기에 신라는 어땠을까? 이제 자장율사는 590년에서 658년 이 시기에 이제 활동하셨는데,
이때 이제 자장유사가 대국통으로서요. 삼국 통일의 정신적 지주이면서 황룡사, 구청석답 등 그 여러 불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원효 스님에 비해서는 27살, 27세가 많으셨고요. 의상 스님에 비해서는 35살이 더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모든 그 신라의 고승들의 선배이자 스승입니다. 그럼 다른 사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646년에 통도사가 창건이 됐는데 해인사는요 802년입니다. 거의 뭐 200년 이후 정도에 잔흥을 했고요. 송광샤는 신라 말에 이제 길상사로 창건이 돼서 고려 초에 진울 스님이 중창 이후에 대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장유사 활동 이후에 신라 또 그 무렵에 왜 전후라고 했냐면요. 760년 경덕왕 때에 월명사가 도솔가를 부른 때는 그 자장유사보다 이후이지요. 근데 이때에 경덕왕이 이 해가 두 개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이 재앙을 없애 주시오 하니까 월명사가 나는 성공을 못합니다 이랬거든.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그 이전부터 신라의 성범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언제인가요? 자장유사 시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향가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라 해서 이제 도설가를 향가를 불렀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이변이 일어났는데 노래를 불러서 재앙을 없애달라 했다는 거는 그 노래의 신통력이 발휘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성범은 뭐였을까 보면은 그 신통력을 발휘하는 그런 거에는요, 진원, 다란이 같은 범패였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한어 범패는 아직 진감선사가 기국을 안 해서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했을 거고, 한어 범패는 주로 찬탄의 뜻을 노래하거든요. 그래서 범호분패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830년에 진강국사가 이제 기국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진감선사와 당나라에서 같이 수행하던 도의선사가 먼저 기국을 해서 선문을 열었어요. 그렇지만 별로 반응이 시원찮아서 강원도 변방에서 조금 하고 있었는데 홍척 스님이라는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문도 있고 하니까 간신히 이제 뭐 도성 부근에 선문을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진감선사는요 산동 고구려 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귀족사에 뭔가 가문의 힘이 없으면 활동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이제 고구려가 삼국 통일에서 망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존중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주원이 비문에다가 진감선사를 한족으로고 표기했습니다. 당나라와 신라가 당시에는 사이가 좋고 당나라 그러면 좀 위로 보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존경을 이끌어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감선사는요 한국에서 신라에서 출가하지 않았고 중국에 가서 출가해서 진감선사의 제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법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쌍계사에서 이 선문이 아주 번창해서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진감선사의 범패가 이 번창의 원동력이자 윤활유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당시 진감선사의 범패는요 오늘날 바깥책이 범패하고는 좀 많이 결이 다릅니다. 창송, 도량, 참법회, 행향, 정자, 그다음 독경과 강설법 이러한 범패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청규 범패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불빛이 뻥 하고 나타나죠. 이거는 오나라 때의 강승혜가요. 송건에게 보였던 사리의 방광입니다. 근데 당시 오나라에는 불교가 없었는데 강승혜가 갔을 때 아무리 우리 스승은 어떻고 불교를 설명해도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리의
방광을 일으키면서 송건이 거기에 복속을 해서 절을 지어주는데 그게 건초사입니다. 이게 이제 송건이 이제 오나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이고요. 예, 그 뒤로 이제 송건은 완전 불교에 이제 심취를 해서 절도 지을 뿐이 아니라 뭐 탑등 온갖 이제 도움을 줬는데요. 그래서 강승에는 그 이후로 그 청량한 음성으로 본패를 노래해서 홍보 활동하는 것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일대가 불국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건이 세상 떠나고 그 다음 왕이 됐는데 앞에 선왕이 너무 불교 그 스님들의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이 스님들이 어찌나 힘이 센지. 그래서 자기가 좀 이걸 힘을 그 한다는 게 건초사도 이제 폐사를 시키고요. 스님들을 막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다른 정치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폭력을 휘두르고 그랬지요. 그걸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이제 이 오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쳐들어왔던 진나라가 동진인데요. 우리 조선 예물의 서건 동진 급아해동이라죠. 그 동진입니다. 그런데 오나라는 우리 백제와 일본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인물인데 미마지입니다. 미마지가 오나라의 기약을 일본에 전했거든요. 그것이 가마쿠라 시대의 사찰, 교훈, 탈춤과 홍법의 춤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와 산대놀이가 되는데요. 이 여기에서는 뭐냐면 스님들 흉보고 그 뭐 아주 그냥 여인들하고 폐륜의 행동을 하는 것을 흉보는 그런 놀이로 반대가 돼 버렸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대놀이하고 가마쿠라 시기 교훈초하고 그 진행 과정 내용을 보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국악학자 이해구 박사님이 30년간 연구를 해서 일본과 한국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도 이 그 본래의 교훈초 이것을 살릴 그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라의 사리이윤의 역사를 보면요. 해동 고승전에 각덕전에 보면 양나라의 사신과 함께 붓다의 사리를 모시고 귀국했다 하는 기록이 최초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장율사가 여러 사리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삼국유사에도 여러 그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조선조까지 이 사리에 대한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리함을 만들 때는요. 당대 최고의 재질과 공예가들이 그 참여하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사리가 있다면은 최상의 장엄 우려 본패가 설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리 행렬과 공양을 보면요. 중국에는 오늘날 문화혁명 이후로 아주 전통이 다 소멸이 돼 버렸고요. 한국에는 억불 전통 의례로 아주 단절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는요. 각 종파에마다 사리회, 사리강, 사리찬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는요. 페라헤라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고 있는데 이때가 메가반나 왕 9년인데요. 인도 갈린카국의 왕녀인 헤마말라가 봉화해온 불치사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리는 왕권의 상징이 되고 왕실 주도로 매년 불치제를 행해오다가 이제 오늘날 페라헤라가 되었지요. 일본에는 사리회와 사리강을 행하는데 이거는 그 감진대 화상인데요. 사리이윤을 한 모습인데 이때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이거 당 초제사에서 사리를 보내오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젠추지에서 작년에 사리강을 했던 모습입니다. 이건 스리랑카인데요. 조금 전에 그 여인의 머리 위에 빛이 이렇게 있었지요. 거기에 사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캔디의 불치사입니다.
여기 그 이제 조금 전에 그 여인이 이렇게 머리에 사리를 감추고 오는 모습, 그거는 요 사리함 바로 밑에 계단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거기 올라오면 이 사리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온갖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요 앞에는 막 사람들이 꽃을 바치고 기도하고 아주 난리입니다. 그리고 페라헤라 때는 온갖 춤과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행해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불치가 모신 그 코끼리인데요. 스리랑카에는 코끼리 유치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코끼리를 상스러운 동물로 모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통도사 삼보이윤인데요. 자장율사가 이렇게 사리를 모셔오던 그것을 재현하는 모습입니다. 좀 더 세계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통도사 총림의 범패 전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도사에는요, 그 의뢰집을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현재 남아있는 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2개는 법화경전이고, 8가지는 의뢰집입니다. 이것을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수륙 의문 계통으로는 이렇게 있었고, 여기는 기타라고 했는데, 이 기타라고 해서 뭐 그냥 사소한 거라는 뜻이 아니고, 수륙 의문 아는 것 모두 다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결수문이 있는데, 결수문은 수인과 함께 가장 축약된 의뢰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온전히 의뢰를 할 수 없어서 다른 의뢰문을 좀 많이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안문이 있더라고요. 집안문은요, 송나라의 집안이 쓴 수륙의계라고 해서 집안문 이렇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목이 원래 이렇게 길어요. 법계, 성범, 수륙, 승해, 수재, 의계, 권제이 이렇게 여기 집안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사명동호 사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부분에 봉청상위 해서 행동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모시기는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의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집안문은요, 이 의궤입니다. 그래서 비단으로 아주 잘 고급지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가예의문이 있어요. 지금 이 3가지는요, 결수문, 그 다음에 집안문, 승가예의문은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있어서 제가 열람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명정서규라고 있는데요. 여기 명정서규라고 되어 있죠. 이 명정서규는 각 위격에 맞게 기를 어떻게 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종사, 연불인, 자불인 뭐 이제 여기는 상세한 내용은 저의 논문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안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장, 시금, 당규, 또 승상복도, 여기 승상복도 있죠. 스님이 상복은 언제까지 있고 뭐 하는 그런 걸 쭉 설명하고 있고, 또 불자들은 상이 났을 때 어떤 경전을 읽고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가 예의문은 이게 파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A4지 이렇게 복원을 해서 있었고요. 그다음 이런 게 막 일부 상한 그런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중례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동국대학교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통도사 박물관이 있고, 김해 관음사, 그 남해 여기 경남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례문이 이제 한 중간 정도 간출인 거죠. 예, 자기 삼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조만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륙제로 문화재로 지정된 조계종 사찰 2군데가 있지요. 이거 사마사 수륙제는요, 중례문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진관사 수륙제는요, 차료 가장 간단하게 줄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찰들에서는 다른 의뢰문을 좀 보충을 해서 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도사는 이 사찰은 문화재로 지정이 된 소장 정도잖아요. 다른 데서 발간한 것을. 그런데 통도사에는 이 의궤까지 모두 3종을 다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거죠. 그런데 이 의뢰집 발간한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1637년부터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뭔 일일까 하고 조사 보니까 병자호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끝나고 바로 이렇게 의뢰문을 발간했던 걸 보면 병자호란을 지나면서 그 민심을 수습하고 위로하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통도사 의뢰를 화무살림법회가 굉장히 융성했는데요. 이때 이제 음력 동안거 때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때 연가시식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고 그 다음에 만일연불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거 요즘 이제 연불대학원에서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룡 스님이 부산 영산제 범패 보유자이셨는데요. 선과 교회 도량, 이판승과 사판승이 하는 수행 도량이 통도사다 하면서 제가 직접 몇 차례를 뵀었는데요. 칠정례 후에 사성례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사찰은 칠정례를 하는데 왜 통도사는 사성례를 하냐? 그러면 이제 창건주에서 자장율사, 그 다음에 아미타불, 또 그 금강계단, 뭐 당시에 신라 사람들이 삼국 통일하면서 엄청 이제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럴 때 그 허전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아미타불에 많이 의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효 대사가 무예가를 부를 때 사람들이 나무 아미타불 부르면서 모여들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다음 만일 연불회를 하는데요. 만일 동안 일일 하루에 4번 아미타불을 1000번씩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만일해는요, 노령의 스님들이 암자를 정해놓고 극락정토를 기도했는데 이게 만일해를 하다 보면 중간에 다 못 마치고 돌아가시는 노스님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다라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부처님 그 초파일 전에 정멸보궁에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답니다. 이때 보시금도 엄청나서요. 그 보시금을 모아서 논밭을 사서 거기에 농작물을 수익으로 많은 스님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 출신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 지냈는데요. 이때 이제 나라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정해진 기간 없이 때에 따라서 했는데 이때도 많은 그 전국에서 참여했었고요. 이때 박가채비 스님들도 많이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럼 범패 강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주로 강원에서요. 불공과 제사 지내는 것을 할 줄 알아야 졸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도사에서 유학 간 스님들이 많았지요. 그럴 때 여름 방학 때면 오셔서 통도사로 오는데 그때 이 범패 강의를 하면 이 스님들도 이렇게 동참해서 부르고 범패를 따라하고 했다고 합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경학을 제외하고 범패에 전념하도록 한 분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부산 어산의 만산 스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례집에는요 경전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출가 수행 생활 속에서 저절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범패를 터득하는데 어느 날 이제 스님들께서 그 제자들이 하는 소리 듣고 기억해 뒀다가 저 스님이 잘하는구나 하면은 제를 지낼 때 한 번씩 기회를 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도사에서 이렇게 범패를 잘한 스님들이요. 월호, 신동을, 이월령, 오경명, 김일화 스님들 아주 쟁쟁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만산 스님은요, 밀양 상랑진 출신인데, 이제 해담, 윤고경, 이동화, 만산 스님 이어지는 법맥인데, 이 스님의 친동생인 대봉 스님이 있어요. 이분이 부산 범어사의 용운 스님의 아주 수제자였는데, 용운 스님보다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요. 근데 살아계실 때 어찌나 보문성이 좋은지 스승과 제자가 한목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룡 스님인데 해룡 스님은 아버님이 스님이셔서요. 해인사에서 어릴 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통도사로 옮겨오면서 이제 한 6살 때부터 여기서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그다음 해동고등학교가 불교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마치고 통도사 강원에서 수행하면서 줄곧 범패를 익혔습니다. 한파 스님은 부산의 하례 스님의 제자이신데요.
거기서 이제 기초소리 익혀서 통도사 강원에서 의식어 본패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단문중에 본패 강사를 해서 불모산 영상제, 아랫육수류제에 기반을 큰 도움이 됐고요. 나중에 영남 범원 본패 보존회를 결성해서 후학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만의 원명 스님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 이제 이 내용은 아주 건뜨건뜨하게 지났기 때문에 제가 쓴 신라의 본패 성도소리 의미와 같이 이게 한국음악문화 7집에 있고요. 그 외에도 통도사 새벽예불, 그 다음에 통도사의 삼보유운에 대한 연구가 같은 한국음악 연구 7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